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가 제공하는 고수의 전략. 자, 이 시간은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 여전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첫 번째 라이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라이브야 뭐 능숙한 저희 두 사람입니다만은 스픽스에서 이 고수의 전략으로 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하고 복장이 똑같아서 야, 이 친구들이 지난주에 두 편을 찍었나 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각은 2025년 1월 7일 진짜 생방 화요일입니다. 네. 게다가 또 지난주는 저희가 하루 쉬었어요. 그러네요. 2025년 첫 방송입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네. 새해 인사 드리기도 명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 내란 수계 때문에. 우리 윤석열에게도 인사하자면 새해에는 감옥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기 들어앉아 있는 것도 저것도 감옥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못 가고 저게 어디를 일설에 의하면은 뭐 밖으로 도피했다는 썰도 있고. 예. 도피했으면 더 좋습니다. 잡아서 끌어오기도 편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경찰이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하고 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다 관저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밖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밖에 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파악하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다른 곳에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아니 사람을 들어갈 수도 있고. 살상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도피하는 게 그게 뭐 흠이나 됩니까?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생물이라 사람 취급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군 서울병원 또는 합참 그렇게 멀리 가 있대요. 네, 뭐 거기 있다는 썰. 공범들을 자꾸 만드는구만. 숨겨주면 다 내라 범인은 얘긴데. 예. 다 파악이 됩니다. 도망가셔봐야 하나 추천하자면은 월북. 월북 말고는 저기 우리 윤석열 씨가 우리하고 수교 관계를 맺은 나라로 도망가도 다 잡혀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의 심판을 좀 깔끔하게 받으면 안 되나? 아니 뭐 심판은 뭐 그렇다 칩시다. 수사는 좀 받으면 어떨까요? 2023년 10월 24일에 한동훈이가 국회 국정감사 받으러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의무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한동훈도 사실 정진웅 검사하고 정진웅 검사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그거 안 받으려고 뭐 그냥 싸우다가 온갖 짓을 하고 뭐 그때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부터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지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모든 거를 보잖아요. 그때도 한동훈이가 출석하면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 구속될 겁니다. 뭐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지들이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저러고 있는 것도 결국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햇빛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했던 짓거리를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가서 당해야 될 그럴 수모나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포악함도 있지만 두려움이 훨씬 큰 쫄보라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체포는 시간 문제고요. 다만 이게 좀 너무 늘어지니까 또 반대편에서 기세도 올라가지고 뭐 무슨 윤석열 지지율 40%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40%면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명태균 건을 보고도 저런 식으로 거의 뭐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참 한심한 일이죠. 이게 보니까 저게 한국 사회 평판 연구소인가? 거기가 주로 이제 고성국 씨가 의뢰한 여론조사 많이 했는데 이번엔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거더라고요. 근데 언론사가 의뢰한 조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보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서 빠진다고 하대요. 조사에서. 그 여론조사 회사가 독자적으로 하면은 이제 들여다보는데 언론사 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봤더니 아시아투데이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주필이 고성국이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봤더니 그 사람이에요. 고성국 씨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아시아투데이라는 지면으로 발간이 되나요? 종이 신문으로 발행이 돼요. 종이로. 그래서 언제 또 주필이 되셨어, 형님? 고성국 씨도 보면은 참
그래요? 그 한때 우리 김용민 박사가 데리고 방송하시던 참 사람 보는 눈 없어 보면 아니 근데 아니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게 그 당시에는 이 형님이 MB를 굉장히 열심히 씹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게다가 또 그 형님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BS 라디오 시사자키 했었죠. 평일 진행자였어. 고성국. 그 형님 한 80년대부터 이 바닥에서 진보 바닥에서 굉장히 아니 저도 알죠.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그 제가 신기해.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 출마할 때는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 2012년에 저한테 오더니 자기 동생이 무슨 기획사를 한대. 정치 기획사. 이름이 국기획인가? 국자돌림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하면 어떨까 이제 나도 얘기했더니 거기는 주로 한나라당 쪽, 새누리당 쪽 간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니 그 뒤부터 나를 씹고 다니는 거예요, 이 형님이. 이권에서 이제 탈락되니까. 아니 뭐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세상 만사가. 근데 그 뒤로 이 양반이 친박이 돼가지고 심했죠. 박사모 뭐 행사 가가지고 막 연설하고 나중에는 또 어디 뭐 누가 박사모 쪽에서 차를 이렇게 운전기사까지 딸려서 뭐 이렇게 제공했다는 썰도 있고 뭐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 형님 완전히 친박으로 갈아탔는데 아니 그래도 80년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었고 90년대는 이제 김현철 씨하고 좀 선이 닿아가지고 김현철 그렇죠. 인맥으로 또 있는데 아니 그런 양반이 박근혜 사람이 됐다는 게 난 도무지 이게 내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그게 뭐 전형적으로 또 이권을 찾아다니는 그때 또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건데. 네. 그때만 해도 김용민이하고 같이 방송할 때만 해도 그 양반이 프레시안 기획위원 나름대로 진보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참 김용민이가 사람 못 본다. 뭐 이런 이 프레임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사람을 잘못 본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착해서 사람한테 잘 속죠. 여러 번 배출했잖아 지금. 그래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제 인맥 중에 한 분이 바로 최강욱 전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오늘 보니까 제목이 제목은 이제 의원님이 뭐 내가 이걸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단 것 같지는 않고 뭐 무슨 체포영장 추측의 농간 언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가? 그 이제 또 시점을 또 예측하시기도 했으니까 까먹기 전에 그부터 우선 좀 얘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란 씨가 급한데 지금 체포영장이 이제 기한 때문에 재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에서 이거는 뭐 사실은 시간을 그렇게 끌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첫 번째 한번 발부가 됐고 발부가 됐고 상황이 뭐 변한 게 없고 또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다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본인들이 이제 워낙 여론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좀 상황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듣기도 하고 전에 듣기도 하고 한 게 있는데 내부 구조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오늘이 지금 화요일 아닙니까? 그럼 뭐 수목금 남았는데 늦어도 목요일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목요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명구스러운데 아니 목요일은 해야죠. 받자마자 가면 안 됩니까? 아니면은 사실 체포영장은 발부됐는지 여부를 안 밝혀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만 갖고 있으면서 그냥 수사기관한테 발부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받는 즉시 언제 발부되지? 이럴 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오늘 중으로도 한번 하여튼 양기관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이라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가장 즐기고 있는 게 누굴까? 일단 내란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얼마나 고소하게 팔짱 끼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순순히 공수처한테 윤석열 수사를 이첩했을 때
이게 무슨 마음이지? 왜 이러나? 미쳤나? 약 먹었나? 그 생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론에 의하면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럼 누가 수사를 해? 누가?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은 지금 지가 상대하는 모든 기관들을 상대로 난사를 하고 있어서 예. 거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랑 법원까지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인데 그 안에 받는 우리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그렇죠. 경제가 너무 망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내란 세력이 뭔가 결집해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저런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퍼뜨리고 또 뭐 줄줄이 무슨 성명 낸다 그러죠? 예. 어젠가 뭐 이상한 교수들 모여가지고 무슨 성명 낸다고 하더니 오늘은 무슨 예비역 장성연합 뭐 어쩌고 하는 데서 낸다는 것 같아요. 뻔히 뭐 내용은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동들이 제압이 되려면 이제 수괴가 하여튼 묶여 나오는 좀 모습을 봐야지. 그리고 그 집단의 속성이라는 게 원래 힘에 굴종하고 그럼요. 돈에 굴종하고 이런 집단이니까 대세에 그럼요. 민감하고 확실히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박근혜 때는 말이죠. 그 박근혜를 가스라이팅했던 최순실이 먼저 체포가 되니까 완전히 그 뒤로는 박근혜 세력이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잡아야 되나 이번에도? 이거지 김건희부터 했어요. 사실 진짜. 그래 김건희를 먼저 잡아 넣으면은 이런 무리수를 둘 리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 차장하고 그 밑에 본부장 이 두 사람이 뭐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야 제일 된다. 난리치고 있다고 날뛰고 있다고 하죠. 실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둘이 김건희 인맥이고 그렇죠. 박종준도 뭐 사실 뭐 윤석열 인맥이고 김용현 인맥이긴 떨어진 하지만 낭인을 김용현 윤석열이 주워다가 지금 그렇죠. 경호처장 시킨 거라서 결국에는 실세는 그 둘이고 둘은 김건희 라인인데 김건희만 잡혀 들어가면은 이렇게 완전히 무리수를 넘어서서 이거 패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쯤으로 예측하셨습니다. 그럼 방송을 마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해봐야죠. 공수처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런 지금 짓을 했고 결과적으로 시간만 벌어준 거라서 많은 분들이 오동훈 처장이 윤에 대한 보은을 하는 거냐, 윤하고 짜고 지금 저렇게 빼돌리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냐, 내란 공범이냐,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속단인 것 같고 오동훈이 임명되는 과정을 지금 정확히 잘 모르시는데. 오동훈이 연수원 기수로는 저 한동훈이하고 동기거든요. 30기. 27기. 27기.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 이렇게 저기 꼬드기거나 추천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과거 얘기가 있었는데 연식으로 보면은 그 오동훈이 뭐 삼촌뻘 되는 것 같은데요. 오동훈이는 88학번이고요. 그것도 법대가 아닙니다. 그래요? 동문과 88학번인가 그런데 한동훈은 92학번. 한동훈이는 법대 92학번이고. 그러니까 둘이는 연이 없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안 맞고 연수원 다닐 때도 교류가 없었던 걸로 확실히 알고 있고. 공수처장을 애초에 윤 쪽에서는 지금 그 권익위를 거쳐서 방통에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김태규를 시키고 싶었죠. 김태규를 시키려고 했는데 김태규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입니까? 아주 못된 판사 출신인데 오동훈도 판사 출신. 오동훈은 처음에 판사를 하고 이제 부장판사까지 하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한 거고 김태규는 변호사로 시작해서 판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추천위원들 간에 이 후보자들을 얘기를 하다가 김태균은 도저히 이거는 시킬 수가 없다. 이 품성이나 자질이 여기 안 맞다라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김태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또 검찰 출신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검증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저 오동훈 당시 변호사는 누구하고 줄이 닿아가지고 그 공수처장이 된 게 아니고 어부질이 본인이 그냥 처음에 신청서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부질을 한 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동훈이 무슨 어떤 인맥이 다 있어가지고 조종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은 좀 맞지 않는 알겠습니다. 생각이신 것 같고 단 이 사람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상이나 어투나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이게 배짱 있고 결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맞서서 이제 거악하고 싸워본 경험이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아니 이 양반이 그 저 인사청문회 때 그때 판 발언이 있어요. 예, 판사 왜 그만뒀냐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하고 뭐 어려운 사건이 오는데 예.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박용진 의원이 물었던 걸로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니었고 제가 그 워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판사를 그만둔 이유를 제가 서면 질의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판사의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상당한 중압감과 부담을 느껴서 직무 수행이 어려워서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아니 그런 분이 공수처장 자리가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공수처장은 다 그런 판단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보다 더 심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이제 저게 막상 이제 이렇게 판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큰 사건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의지와 용기입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걸 해낸다라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또 처장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렇죠. 아니 이게 처장이 또 이렇게 총대를 매면은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수처 내부에서도 지금 멈칫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고. 아이고.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 가지고 국가의 주요한 기관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놨다는 우리 사회 구조가 문제인 것인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판사나 검사를 해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로 치고 들어가서 수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안정적이고 자기가 편한 삶을 추구하다가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누구하고 이렇게 맞서가지고 거칠게 살아온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숙제 매번 빠뜨리지 않고 해가고 결석 안 하고 그리고 뭐 성적 나오면 칭찬받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하고 세게 맞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온갖 또 잡음과 소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배짱이 사실 중요한 거였는데 오동훈 처장이 일단 배짱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도 경호처의 총을 보고서 3차 저지선에서 저거 발포할지도 모르겠다. 발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범죄자가 뭐 이제 맞닥뜨린 현장에서 총을 갖고 수사하러 체포하러 온 사람한테 쏘려고 한다. 그러면 물러나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직원 요청을 한다든지 혈기와 배짱의 문제인데 아니 그리고 막상 쏘지도 못해요. 경호원들이 지게 그 쏘면 어떻게 되는데 지가 그 지시한다고 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박종준이하고 이상훈이가 쐈다면 모르겠는데 걔들은 그렇게 해서 총 쏴서 맞출 능력도 없고 여튼 그 현장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아쉽고 나이브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점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다가 더 혼나는 꼴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그게 두려우면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때 그 청문회 때 제가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이거였어요. 이제 당시는 야당이죠. 21대 국회 법사위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대통령 또 수사할 수 있는데 그 저기 최병 사건으로 부를 수 있냐?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 그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쩔쩔매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자기 조사 못할 사람들만 골랐구나. 아니 보니까 우리가 저 오동훈도 그렇고, 저 한덕수도 그렇고, 저기 최상목도 그렇고,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은 인사 철학이 있어요. 나한테 대들지 않고, 그 소신을 갖지 않고, 착해 빠지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만 그 발탁을 하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우등생, 엘리트 이런 소리를 들었던 집단에 갖고 있는 속성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서울 법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윤석열이가 뭐 구술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그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그 서울법대 나와서 이렇게 깡패 아주 양아치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대를 나오면은 일단 법적 정의나 뭐 이런 관념에 투철할 것이다. 아니 그걸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그 모범생으로 우등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어떤 온갖 시선의 샤워를 받게 되면서 모범생으로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또 윤석열이는 이런 진짜 시중에 양아치만도 못한 이런 인간 캐릭터가 만들어졌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또래에서 윤석열이가 1960년생이란 말입니다. 네. 60년도에 4.19가 있었고 61년도에 5.16이 쿠데타가 네. 있었죠. 예. 그 이후에 쭉 윤석열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의 생활은 군사 정권이 지배하는 79년에 79년에 들어갔으니까 79년도에 서울법대를 들어갈 때 네. 충암고등학교를 나온 윤석열이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나는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출세해서 권력자가 돼야 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시절에 되게 그런 마음으로 법대를 갔죠. 네. 저도 뭐 80년대지만 다녀봤으니까 네. 아는데 그런데 거기서 일단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던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참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네. 법대를 들어갔다는 건 말입니다. 네. 수험생 생활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라고 그렇지.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그 똑같은 차원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고시 준비를 하면서 그냥 수험생 생활을 연장하고 네. 거기서 일종의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고 네. 그거 통과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모든 게 다 보상으로 따라오고 나는 특권을 누려야 되는 당연한 사람인 것이고 네.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검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밀실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자가 된단 말입니다. 피의자를 앞에 두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 출신이라고 나와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저 앞에 무슨 저 정점식이네 무슨 유상범이네 그렇죠. 뭐 지금 권영세 권성동 예. 뭐 전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윤석열이 변호인이라는 뭐 석도견 윤갑근 그 네.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네. 사람 같은 게 있나? 무식이 뭐 한동훈이가 하는 행동을 보셔도 시중에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을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근데 다 그렇게 인격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자라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괴물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존중해주고 예. 시험 찍는 재주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뭐 집안의 자랑이니 무슨 그 플랜카드가 시험 볼 때마다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어린 마음에 1차 합격, 2차 합격. 아니요. 그때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도 이게 예. 그거를 볼 때 그 심정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그 가관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난 놈이다 나는 뭐 이런. 예. 그럼요. 동네에 그게 딱 걸렸는데 옛날에는 그 현수막 값이 비쌌어요. 지금은 이게 프린트아웃이 맞습니다. 쉬어가시고 싼데 옛날에 되게 비쌌거든요. 손으로 써야 되고. 그럼요. 예. 그게 걸렸을 때에 느끼는 그 쾌감? 근데 우리 이제 최강욱 의원님은 어떻게 걸린 적이 있으세요? 저도 걸려봤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쾌감과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그 건방짐은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검사라는 직위에 가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출세지향적인 속성,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나 태도가 조직 안에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이런 걸로 이제 일관해서 살다 보면 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찰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뭐 집행이 된다. 이번에 경찰이 작심하고 반드시 체포해 오겠죠. 아니 대한민국 경찰력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그 피의자를 못 잡는다. 이거는 정말 비상한 그런 좀 위기 국면인 것입니다. 그럼요. 그 당연히 공수처 경찰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뭐 세부적인 액션 플랜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일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그 같더라고요. 뭐 당장 내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의 그 지역위원장인 이지은 위원장이 이지은 위원장도 그렇게 밝혔고 또 오늘 어떤 분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그 하여튼 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예. 그 체포하는 방법을 또 일러줬고 예. 그러니까 이미 일선 경찰들은 다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적연적의 그 피의자는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 다 그림이 그려지고 경찰이 정말 주도권을 갖고 한다면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뭐 봅니다. 철조망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신경 쓰시고 하던데 네. 그건 뭐 그냥 우스운 거고 아유, 철조망이야. 철조망. 이불만 덮어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 버스 거기다 막아놓은 거 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 것으로 그냥 들면 돼요, 그냥. 지게차로 들어서 꺼내면 되고 아니면 장갑차가 밀고 들어가도 되고 하는 거니까.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동원하는 거를 이제 최상목이가 방해하느냐 뭐 그런 건데 최상목이가 그럴 또 용기도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네. 예. 이건 되는 건데 그 이제, 저기 경호처장을 자를 용기는 없지만 네. 또 그런 경호처장의 그런 강자를 또 그렇게 그 뚫고 가려는 또 경찰을 막을 힘도 없어요. 경찰도 또 나름 많이 자존심이 상했더라고요. 거기가 박종준이가 경찰 출신 아닙니까? 또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예. 그 경찰 출신이 거기 들어 앉아가지고 예. 총으로 거기 가 있는 수사관들을 위협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렇지, 자존심 많이 상하지. 예, 그리고 그냥 또 돌아왔다 이거에 네.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정말 저런 존재가 무슨 또 지가 뭔데 나와가지고 무슨 담화를 발표하고 아니 대통령 경호처장은 자기 얼굴을 알리지 않는 게 그 리더가 아닌가요? 처장 얼굴은 알려지죠. 차장부터가 잘 모르지. 네. 근데 저런 식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뭐 원래 그림자 경호라고 해서 그렇죠. 경호라고 하는 거는 네. 피경호자를 돋보이게 하는 거지. 네. 경호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나대는 거는 차지철 장세동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지네 두목이 전두환 박정희 같이 되고 싶어하니까 똘마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수준으로 간 건데 정말 저 사람 정말 중형에 처해야 됩니다. 어디 저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그랬는데 뭐 안 나가? 변호사가 없다느니 무슨 뭐 어쩌고 하던데. 변호사가 없어. 내가 변호해줄게. 같이 가자. 윤석열 변호사도 있네. 아직 면허가 안 나왔구나. 선임계도 안 낸 저기들이고. 아니 근데 이제 일단 그래서 체포가 된단 말이죠. 저는 체포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체포되고 나면은 곧바로 이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발부가 될 것 같고. 예, 발부되죠. 기소는 누가 합니까?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열흘 기간 동안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거기다가 뭐 좀 살 좀 붙이고 지들 문체로 바꿔가지고 공소장 써서 기소하면 지금 오늘이 벌써 7일인가요? 7일이니까 20일이면 27일인데 오늘 구속영장을 하더라도 그 설 전에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을 넘기지 않았으면 했는데 설 연휴 때까지 겹치겠네요. 지금 기간이. 기소되기 전에는. 기소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1월 말 2월 초까지는 기소가 될 거고 헌재도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5번 기일을 먼저 고지를 했잖아요. 그 재판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저거 한 4번 정도 심리하면 충분하거든요. 내용이 지금 다 나왔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증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공소장들이 다 나와 있고 수사 기록이 오지 않더라도 공소장만 봐도 이게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요. 헌재가 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너무 문란해진다라는 거를 지금 자기들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4일을 첫 기일로 정했는데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12월 30날 준비 기일을 마치고 1월 3일 날을 첫 기일로 정했었거든요. 그냥 뭐 바로 했잖아요. 신정 연휴 끝나자마자 했네요. 근데 이번에도 박근혜 때처럼 일주일에 2번 하는 거는 같은데 지금 화목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14일 날 시작하는 걸로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뭐 할 거냐 헌재가.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 회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에 대한 그리고 또 대법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을 헌재가 정리할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권한쟁의는 대법관과 관련한 권한쟁의 부분은 22일로 지금 기일을 정했는데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헌법 소원도 들어가 있고 네. 그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권한쟁의 심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네. 헌법 소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그냥 서류 심사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 헌법 소원의 인용을 통한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네. 예, 그거를 하고 1월 14일에? 아니 그 전에 정리를 하고 14일 날 9명이 들어가서 그렇군요. 재판을 시작하는 거를 지금 본인들이 저는 1월 22일로 알았는데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예. 그러니까 22일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한 기일이니까 그 앞에 헌법 소원 사건은 네. 그냥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월 14일 안에 마은혁 재판관 뭐 되겠죠. 예. 예, 뭐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한 말도 있었고 이번 주 중으로 헌재가 아마 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쭉 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야, 그러면 국민의힘도 아주 뭐 대노하겠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네. 이게 혹시라도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절망하실까봐 제일 걱정이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누구 편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시니까 이러다가 밀려가지고 이상한 꼴 나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외국으로 간다고 해도 좀 늦어질 뿐이지 결국 송환돼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처럼 북한으로 가지 않는 한 이게 안 될 상황인데 북한이 그럴까봐 남쪽에서 오는 도로 다 끊었잖아요. 미리 알고 계엄령 전에. 계엄령 전에 미리 다 끊고 길 막으려고 송전탑도 잡아뜨리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로도 못 가고 그 뭐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또 성남으로 가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것도 지가 운전 못 하거든요.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그걸 하냐고요. 박종준이가 비행기 운전합니까? 그것도 안 되고. 지난주 일요일에 나온 얘기는 이미 밖으로 나와서 분당에 있는 어떤 친일파 인사 집에 가 있다가 밀항을 할 것이다. 밀항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밀항. 분당에서 배 타고 가려면 가까운 항이 저 화성 궁평항 이런 데인데. 근데 옛날 보니까 그 수원의 광교산 있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서해까지 가는 배길이 있었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들어왔구나 거기까지. 아니 조선시대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가 외부로 저 한남동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나오면은 체포가 더 용이해지고 그렇죠. 눈에 띄면은 시민들이 가서 그냥 다 붙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여튼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어느 구리든지 지금 지가 생각할 때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정정 놓을 텐데. 누가 박관천 전 경정인가 그 양반 얘기가 걱정이 그 유사시에 대비해서 합참원장 관사 밑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서 문 걸어 잠그고 본인이 나오기 전에는 못 연다. 그럼 뭐 나오지 말라고 하죠. 뭐 그 앞에서 한 막아놓고 한 30년 있으면 콘크리트로 발라가지고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폭파해야죠. 폭파해서 따고 들어가는 게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아니 그때 매뉴얼이 부족하면 윤석열이가 만들었던 국회 문 여는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하고 경찰이 다 윤무리들한테 장악돼가지고 수사를 안 한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헌재가 지금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까지는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3월 달에 파면이 되는데 늦어도 파면된 다음에 대통령도 아니고 뭐 아무 의미 없지 뭐. 그가 국사범이에요. 그냥 천하의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단 그 사이에 저 국힘을 중심으로 한 저 내란 위원정당이 뭔가 반격의 기회를 지들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과 그런 그간의 어떤 그 뿌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도모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지금 걱정일 뿐이지.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을 붙잡는 거는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들 진짜 이상하잖아요. 저게 저렇게 몰려가 가지고 저 얼굴 꺼내고 저렇게 할 정도면
저기서 저들이 저렇게 저기 저 김행 같은 사람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김행도 있습니까? 저 빨간 김정재 뒤에 서 있는 사람 김행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원외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좀 가서 있는 것 같던데. 네. 의원들만 간 게 아니라. 네, 원에도 한 너댓 명 있었어요. 예. 여하튼 저러고 있으면 네. 저게 지금 영장 집행을 그럼 막을 수 있고 예. 본인들 얘기대로 영장이 무효화되고 뭐 불법이라고 지금 법원이 선언하느냐. 네. 저게 저렇게 할수록 윤석열의 명을 재촉하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저렇게 될수록 윤석열의 구속이 훨씬 확실해지고 예. 파면이 분명해지고 그 되는 본인들은 건데. 또 본인들대로 내란 정당 이미지를 더욱 예, 붙이는 강화하고. 거고. 그러니까 예. 저들이 지금 워낙 궁지에 몰리고 궁하다 보니까 음. 지들이 기댈 때는 아스팔트 보수밖에 없다.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왜냐하면 아이고야. 조직과 돈을 동원하는 유일한 지금 집단이니까 예. 지네들이 볼 때 거기 가서 지금 빌붙어서 일단 연명한 다음에 나중에 언제 그랬냐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뭐 나경원이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 이제 저것들 또 저럴 거거든. 틀림없이 그때 그럴 되면. 거예요. 예. 뭐 김기현이 가자고 그랬다 나경원이 가자고 예. 그랬다 이제 서로 또 제가요 하면서 또 싸울 텐데 예.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대로 바로 윤석열이가 체포되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간 끌겠다는 생각으로. 아이고 너무 저 화상들 참 궁여지책이네. 저 이름들과 얼굴들 진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저 이름을 박제를 좀 할 저 필요가 바로 있어요. 뒷줄에 저 김석기네 저 옆에 이만희 저것들 서 있는 거 보시죠. 저게 다 경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김석기 특히 용산 아이고, 참사 예.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죠. 예. 아이고 인간들아 어떻게 한번 태어나는 세상에서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사는지. 엿같이 사냐. 그러니까 저 반드시 해산시켜야 됩니다. 위원정당으로. 어디 위원정당 해산시키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것들 다 내란 방조범 내지는 주요인물 종사자로 다 처벌해야지. 예. 그 이전에 그 빠루 사건 예. 그거나 빨리 좀 그것도 빨리 처리했으면 처리하고. 좋겠어요. 우리 한동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지 예. 않습니까? 재재판 조국 장관 재판 늦어진다고 얼마나 지랄들을 했습니까? 그렇지. 진들 말로. 예. 근데 왜 나경원은- 지들 재판은 왜 나경원 저 20대 때 그 지금 2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22대인데 5년이 지났어요. 1심도 안 끝났어요. 와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위원정당 근데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집권해야지 할 수 있죠. 아니 집권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이게 이 정도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럼요.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네. 이번에 드러난 이 심각하게 썩어 있는 뿌리와 암덩어리들, 네. 그다음에 어디서든지 또 증식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암세포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발암 물질로 작동하고 있는 언론들, 이거 제대로 민주당 집권 기간 안에 정말 네. 정리해내지 못하면 예.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 가짜 여론조사, 가짜 뉴스 그리고 또 아니 집권을 지금 몇 번을 하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개혁이 미진해서 예. 윤석열이란 괴물이 집권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은 예. 정말 또 뼈 아픈 일을 우리가 경험할지 그러니까 모릅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 진짜로 예. 국민들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네, 그럼요. 이 나라 헌정 질서에 대해서 똥을 뿌렸어요. 내란 사범들한테 무슨 그게 상생할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네. 그 빠르면 헌재 판결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빠르면 2월 중순 정도에도 나오고 중순. 예. 오. 그러니까 2월 5일까지 지금 길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아마 저 윤석열 쪽에서 지연 전략 쓰고 하면 한 2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래봤자 다음 주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한 주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네. 바로 이제 그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네. 선고하면 되니까. 되게 이제 금요일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대개는 금요일 날. 그러면 2월 중순이면은 4월 중순에 대선이 있을 예, 것이고. 4월 중순 뭐 하순이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일은 만무할 것이고. 예, 그럴 일은 없고. 자, 그러면 4월 중순에 대선이 있게 된다. 그래요.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2월 5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예. 2월 중순 하순쯤 나올 것 같다. 늦어도 3월 초순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파면 일자까지 다 말씀해 주셨네.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거 서비스야. 파면 소식은 윤석열이는 감옥에서 들을 거고. 예, 그래요. 김건희는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도 이제 그 시간 문제지 이제 곧 붙잡혀서 들어가서
또 알콩달콩 잘 지내야죠. 우리 저 최강욱 의원님이 아주 좋은 솔루션을 주셨어요. 서울 고검한테다가 주가 조작 재수사 왜 열심히 한다면서요. 아니 나는 내가 박세현이라면은 지금 먼저 김건희를 잡아드리겠어. 김건희 잡아드리면은 이거는 윤석열을 서너 명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검찰이 보일 모습은 지들이 최소한 공을 세우는 것 같이 행세를 할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그렇죠. 예, 역시 그래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역시 검찰밖에 없다. 예, 뭐 이런 거. 그런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할 텐데 뭐 그건 그것대로 하라고 하고 예. 그것대로 하고 검찰 개혁은 또 검찰 개혁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내가 꿀팁을 주는 거예요. 김건희를 붙잡아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더 수사할 것도 없이 있는 것만 갖고도 체포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예. 그냥 오늘이라도 구속영장 치면 내일 나올 텐데 지금 세상이 또 이렇게 변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되는 순간 이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던 자들도 많이 변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 눈치 보는 기회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벌어진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발로 조사받겠다고 나오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게. 글쎄 말이에요. 그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리고 뭐 윤석열이가 설사 저런다고 하더라도 최상목이가 경호처장 면직시키면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병력들 다 저 귀대시키면 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또 경호처 경호관들이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될 일이고 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만 공직자들이 움직이면 하등에 지금 걱정하거나 지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내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지시하는 바를 지금 똑바로 신속하게 못하니까 빨리 수계를 잡아드려야 되는 거죠. 자, 뭐 2월 중순, 하순, 3월 초순 파면 예정일이 그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체포, 구속도 아니고 체포만으로도 이미 맞습니다. 이 정권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저기 남태령에서도 또 저기 한남동에서도 그 눈비 맞으면서 그렇게 투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시민들께서 자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 최강욱 의원님 나오신 김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하셨던 MBC 와 저는 우리가 MBC가 뭐 당연히 큰 방송사가 항상 정론 보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MBC 구성원들이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MBC 시청률을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모든 지표에서 MBC가 월등하게 모든 방송사를 제압하고 지금 수권 방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간에 MBC가 겪어왔던 세월들이 있고 MBC가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MBC 구성원들의 장점이랄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그 자본력을 내세운 주인이 없어요. 아, 그 주인이 없다. MBC의 주인이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박문진이거든요. 근데 MBC 구성원들이 김재철 이전에 박문진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조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보니까 김재철이가 점령군처럼 와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를 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고 저들이 얼마나 저질이고 그 치졸한 집단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당시에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진영에서 MBC를 적대시하면서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게 제가 재임하던 시절에도 그 최필립을 이진숙이가 가서 만나러 가가지고 MBC 정수장학회 MBC 팔아치우는 문제를 협의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들의 소원이거든요. MBC 없어지는 거, MBC 민영화시키는 거, 그래서 재벌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그간의 문무로 느끼고 체득한 역사가 깊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도 국민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또 네. 위협을 느꼈겠어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때 그 MBC의 그 처참한 상황은. 네. 지금 그 이진숙이네 무슨 김장겸이네 나와서 그 국회에서 그 연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 저것들을 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 아유 어디서 진짜 빵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예? 아니 근데도 이제 저는 이용마 기자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그렇죠. 달라진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또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또 주목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MBC 저널리스트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번에 또 한 몫을 했던 기자들 중에는 시용 출신들도 있더만요. 그렇더라고요. 시용 출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김재철이가 하여간 이 MBC 망가뜨리려고 뽑았던 그 사람들이 또 MBC의 정체성을 마음에 심고 또 MBC를 이렇게 중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점도 참 대단한 또 아이러니고 아니 사실 조선일보가 얼마나 갖고 싶었던 이런 명성입니까? MBC의 힘. MBC의 힘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있나? 없지 우리는. 뭐 트로트 스타를 배출하는 거 말고는 우리의 힘이란 게 있나 아마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날마다 조선일보가 열심히 떠들어서 지금 또 거의 내란 동조범이 됐거든요. 그럼요. 내란 매체가 됐죠. 내란 매체가 됐는데도 야 MBC한테 우리가 밀렸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갈수록 MBC의 시청률이나 또 유튜브 조회수나 이게 뭐냐 현격하게 1등으로 아니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좀 사실 뉴스를 직업적으로 많이 시청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정말 어느 순간에는 이 매체 저 매체도 듣고 그러는데 MBC는요 중독이 됐어요. 봤던 뉴스 또 보고 야 정말 우리 언론에 또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좋은데 앵커들도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계속 이제 얘기 그 무거운 뉴스들 전하면서 앞 뒤에 붙이는 설명들도 조현용 앵커 그참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또 여성 아나운서들 앵커들도 정말 조금도 그분들이 그 뉴스 진행에 있어서 실력이 딸리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이거 방송할 때마다 12.3 내란 사태라고 딱 명명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 사실 전두환 씨라고도 안 하고 전두환이라고 합니다. 전두환이라고. 이게 사실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광주 MBC예요. 광주 MBC가 어느 때부터는 전두환 전 대통령커녕 전두환 씨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전두환 죽었을 때는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야, 근데 사실 광주 MBC, 목포 MBC 이렇게 호남권 MBC 보면은 여수 MBC까지 그 세월호 참사 때도 맞습니다. 그때 세월호 참사 때 서울은 다 김재철, 김장겸 이런 인간들. 김재철은 아니었구나. 그때 이제 박상후라고 전국부장 그 이상한 이상한 친구들이 다 서울 MBC를 장악했지만은 그러나 이 호남 MBC만은 완전히 그 어떤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월호 그 고통받는 분들 편에 섰었고 이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곳이구나 여기가. 이 전통이 이 DNA가 누구도 틀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언론이 그래도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좋은 기준점 모델을 또 만든 것 같아서 윤석열이가 나름 큰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간에는 사실은 지들이 먹고 살고 지들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반대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척은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지 얘들이 나라에 대한 무슨 애착이나 애국심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다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을 왜 띄우셨어요? 최강욱이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봤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정말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특이한 인간이라고. 특이한 생물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참 이제 큰 고민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이 네. 저쪽이 너무 드세게 나오니까 예,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요. 예. 야, 이거 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도 있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국가 어떤 기틀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실 이번 일이 어쩌면 2016년, 17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이번은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정부 조직이 동원돼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친위 쿠데타예요. 아니 경찰 총수가 네. 이게 쇠고랑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국면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낯설더라도 낯선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낯선 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시고 또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자긍심 이걸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를 배웠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예전에 친일파 놈들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던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냐 네. 이런 생각 하셨을 때 지금 저 국힘을 중심으로 한 저 내란 집단들 하는 걸 보시면 네.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역사를 한번 다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주역입니다. 자, 광고 좀 하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 100입니다. 100. 예, 산삼 순 100. 여러분, 산삼 순 100. 100이에요, 100. 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닙니다.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예요. 예, 최고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순백 1+1과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10개 환까지 10환까지 풍성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검색창은 네이버 검색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입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산삼순 100이에요. 100 산삼순 100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 우리 방송할 때는 우리 저 윤석열이가 영어의 몸이 돼서 영어의 몸이 돼서 우리와 그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기를. 네, 그래. 우리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술을 마시게 됐군요. 네, 그래요. 네. 술 없는 세상도 살만합니다. 우리 윤석열 씨 건강도 챙기고 그렇죠. 그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챙기고 전두엽도 좀 전두엽도 좋아지고 게다가 또 이제 김건희도 없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받을 일도 없고요. 그리고 권력 중독으로부터 스스로 또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감옥 가면 뭐가 좋지? 규칙적인 식사? 그렇죠. 식사와 운동도 가능하고 물론 운동 그리고 제발 거 들어가면 책 좀 봐라 이놈아. 책. 무식하기가 짝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 김용민 박사가 쓴 책도 많은데 그거 다 한번 읽어보면 성경 관련한 책을 하나 냈는데 윤석열한테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운동할 때 저 우리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욕 좀 한번 먹어보면 어때? 욕도 맛있어요. 예. 자, 조국 전 장관 만났을 때는 대가리 받고 그 앞에서 얼마나 그 일가족을 괴롭혔니?
대가리 받고 사죄의 뜻을 표하기 바랍니다. 예, 자 스픽스와 함께하는 고수의 전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